앞서 소식 전해드렸지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가 집값 안정 방안을 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로 택지를 만들고 동시에 대출과 세금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인데 집을 어디에 지을지 구체적인 지역은 추석 전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대책들의 혼선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창조도시 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8.27 대책이 나온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어쨌든 뭐 방향은 좀 바뀐다고는 하지만 또 대책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8.27 대책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를 좀 발표했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이사철과 집값이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약간 확대되는 모양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8.2 대책에서 훨씬 더 금융망이 좀 촘촘해지고 다주택자를 타겟팅으로 해서 이제 삼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먼저 해볼게요.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우선 과천 그리고 광명, 안산 지금 8곳이 신규 택지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역은 이제 이미 좀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이제 발표한 이유는 이제 집값 상승에 따른 어떤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고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서울에 이제 투기적 수요들의 진입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서둘러 발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뭐 과천은 제외하고서라도 안산 같은 지역은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곳이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냐라는 데에도 반론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수도권 외곽에 이제 이런 그 대규모의 어떤 주택 단지들이 들어올 때 나오는 항상 그 논란거리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과연 서울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다 지면 서울 수요가 글로 빠져나가겠느냐. 결국에 수요는 서울은 여전히 이제 공급 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엇박자가 나는 정책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논란과 또 시각이 있고 항상 정책이 발표가 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가장 먼저 언론에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수도권 외곽에 지금 발표돼서 8개 지역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라는 이것도 결국에 지구 지정이 된 것이 먼저 발표가 되는 거고 빨리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시정 안정 효과를 누린다라고 봐야지. 그것 때문에 서울 수요가 그걸로 일순간에 빠져나가서 서울의 어떤 집값의 안정화가 눈에 띄게끔 아니면 보여주는 어떤 정책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논란이 나올 줄 알고 그래서일까요?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맞아요. 서울 지역 안에 공급을 하겠다. 또 서울 시내의 유유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도 하겠다. 이런 카드도 같이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 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논란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겠다라고 이제 정책이 발표됐는데 사실 그린벨트를 풀고 지구 지정을 하고 거기에 다시 건설을 하고 이러는 단계에서는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런데 그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 지역의 어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이제 고육지책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가시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서울에 추가적으로 공급 확대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투기적 가수요들이 좀 진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은데 넘어야 되는 그 산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시의 입장 변화란 말이죠. 정확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실현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이 묘합니다. 마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어제는 또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단 말이죠. 이제 그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거대 도시에 인구 한 1,000만이 가까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어떤 정부가 발표하고 지자체 간에 어떤 조율이 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정책이 조율이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2030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죠. 2030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기준에 맞춰서 서울을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서울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여기에 시간적인 어떠한 미스매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미스매칭 때문에 향후 계획을 서울시에서 잡아놨던 그런 계획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난색을 표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국토부는 이제 국토부 나름대로 집값을 안정시켜서 어떤 투기적인 수요를 걷어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그 집값의 안정으로 통해서 어떤 모든 것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요소가 필요하고 그걸 당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충돌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어차피 그 부처 간의 협의이고 그 부처 간의 협의에 이루어져서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 방법도 있는데 네. 일단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주는 편이고 그린벨트를 풀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쪽이 더 득이 많다라고 판단해서일까요? 그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땐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이제 서울 안에만 놓고 본다라면 서울 안에서 가장 이제 사람들한테 핫 이슈가 되는 지역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13%가 넘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올해만 해도 서울 평균으로 보면 12% 이상이 상승했기 때문에 서울 전역이 부동산 가격이 12%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르는 어떤 규제 완화를 지금의 정책 기조를 바꿔서 규제를 푼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정부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는 대안 중에 이제 하나가 도심 지역에 있는 준주거나 상업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시설의 이제 주거 비중을 90% 정도 높여가지고 이제 좀 주거를 공급을 좀 증가시키거나 또는 소규모 주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연립주택의 어떠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해서 주택을 늘리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주택을 좀 늘려가겠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8.2 대책에 이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신규 주택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한 5년 동안 우리 그 서울의 평균 주택 수요는 한 22.1만 호 정도 됩니다. 근데 공급이 실질적으로 26.3만 호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만 호 정도 이상이 추가로 공급 초과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5만 호 정도 수요에 한 7.2만 호 정도가 하니까 약 2만 호 정도도 서울에서 초과 공급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과 공급 상황이 앞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왜 굳이 또다시 신도시를 만들고 서울 지역의 이땅 규제들을 완화해서 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의도는 지금 이제 유동적 가수요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똘똘한 한 채의 논란 때문에 지방에서 집을 팔고 서울에 무조건 집을 사두겠다라는 어떤 그런 점진적 가수요들과 그다음에 이제 점점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까지 감안해서 좀 더 넓은 폭의 어떤 공급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라는 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수요 때문이다. 네. 가수요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공급 원리를 보면 공급과 수요가 점점 그 접점을 향해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가수요 때문에 어긋나 있다라고 그렇죠.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 교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가격 교란의 이제 거시적인 틀에서는 저금리 상황의 지속과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 투기적 가수요라든지 이런 수요들의 유동적 수요의 확대로 인해서 서울 시장의 주택 가격이 더욱 교란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 공급 확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라고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늦지 않았냐,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는 거고, 뭐 과거 이제 노태우 정부와 비교를 하더군요. 정말 분당 일산을 지었을 만큼의 아주 초강력한 막대한 매물을 쏟아붓지 않는 이상, 글쎄 과연 이 정도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까? 네.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여전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6.19 대책 이후에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는 일관됩니다. 정책 기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네. 점점 이제 그물망이 촘촘해진다라는 거로 저는 지금 보고 있고, 또 주거 안정이 생각보다 좀 시기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 늦어진 것을 어떻게 조금 빠르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 강화에 저는 이제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서울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주택 통계를 낼 때에는 준주거, 특히 이제 오피스텔로 얘기하는 준주거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돼 있는데요. 서울시에 그 주택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 약 107.4%가 주택 보급률입니다. 보급률이요? 예, 주택 보급률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거는 과거에 노태우 정부에서 200만 호를 지을 정도의 어떠한 주택 절대 다수의 부족 시대에서는 이제 좀 지나갔고, 요번 시기가 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주택은 소유의 개념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제 이용의 개념으로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 오히려 지금 공급 초과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주택단지 개발은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 정책이 오락가락 혼선이 오가면서 뭐 쉽게 얘기해 갖고서 뭐 물타기가 아니냐, 아니면 또 때늦은 사후 처방전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정책 기조들 발표 나오는 거를 쭉 살펴보면 아마 우리가 종합선물 세트라고 얘기하는 8.2 대책 이후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들은 지금 최근에 8월 27일 대책까지 약 1년간 정책이 계속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정책의 기조는 일관돼 있습니다. 일관돼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에 맞서는 그리고 초기에 어떤 8.2 대책에 있어서의 어떤 강력한 부분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정책의 연착륙이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시장에 조롱 섞인 어떤 그런 발언들이 지금 이제 너무 언론에서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문제였군요. 알겠습니다. 네, 한편 김현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였단 말이죠. 집값 안정 대책으로 그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지금까지는 12개 정도의 항목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 원가를 알 수 없는데 그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때요? 집값 안정이라든지 정부가 기대하는 그런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분양 원가를 67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67개 항목에 따른 어떤 분양 원가 공개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12개 항목으로 바꾸면서 이제 분양가 원가 공개라는 어떤 제도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죠. 이번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그거는 이제 과거로의 어떤 회기고, 그렇게 돼서 분양가 원가가 공개된다 그랬을 때는 누가 이익의 수혜 대상인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과연 소비자가 이 집을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지, 아니면 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그러니까 결국에 조합원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수혜 대상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만이 저는 그곳에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분양가 원가 공개만큼은 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추진하든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가 규제 조치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주택자들한테 그 부여했던 비과세 혜택 기준이 강화가 되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주 기간을 이제 2년에서 3년으로 이제 놓고 보는 네. 거고요. 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이제 거주자들의 어떤 매도 타이밍을 이제 놓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보는데 이제 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어떤 기본적인 저희에는 이것이 너무 수혜적인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또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또 나갈 것 같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경우에도 과거에는 3년의 보유기간을 줬었는데 앞으로 2년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 뭐냐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과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어떤 수요 측면의 억제 정책 중에서 현재 법을 개정하지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원칙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맘만 먹으면 결국에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뭐 내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어찌됐던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똘똘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도 높이겠다라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논란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소득세 세법 정부 안에 따르면 이제 소득세법에서 특히 이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의 어떤 소유자들의 어떤 세액 부담이 미미했다. 네. 그 미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던 이런 보유세법 개정이 의외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제 그것이 이제 투기 세력들의 어떠한 재진입이 가속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보유세, 특히 이제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근저에는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이 똘똘한 한 채로 대변되는 사람들 중에 20% 이상이 전세를 줬다는 얘기죠. 전세를 줬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상당히 그 투기적 수요가 서울에서 진입돼 있고 그 투기적 수요들에 의해서 어떤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이제 부풀려지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수요를 걷어내기 위한 어떤 종부세 강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거래세 인하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하를 지금 맞바꾸자라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아닌 것 같고요. 같아서. 예, 왜냐하면 이제 거래세 중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취등록세인데 취등록세는 아시다시피 지방세잖아요. 네. 약 20% 취득세가 정부의 20% 정도의 재정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를 가게 되면 지방 재정에 취약되는 구멍이 부분을 생기죠. 또 다시 국세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 중에서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건 종합부동산세밖에 없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한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저는 같다라고 보고요. 결국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거래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보유세가 이제 안정화되고 보유세가 정착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두 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당장에 꺼내기는 힘든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당, 정청, 국회, 뭐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또 2주 사이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